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TV 주진우입니다. 네, 오늘은 방송을 하는 날이 10월 26일입니다. 네. 10월 26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한 날이죠.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한 정권이 전두환입니다. 그래서 11.6을 맞아서 전두환 정권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서 뉴스타파에 계시는 한상진 기자를 모셨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입니다. 한상진 기자는 방송을 최근 들어서 몇 번 했죠. 네, 뭐 본의 아니게 저널리즘 제이에 예, 거기에도 좀 나갔고 또 다른 데도 나오셨었나요? 뭐 다른 데도 여기저기 예. 하여튼 좀 그래요? 본의 아니게 좀 불려 다녔습니다. 예.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지만 한상진이 누군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 말할 텐데 바로 그게 1년 전에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청문회를 할 때 그날 그 전날이었나요? 당일 밤. 당일 밤. 네. 당일 밤에 그 윤석열 씨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는 윤대진의 형인 윤우진 세무서장을 하던 사람이 뭐 무슨 착복 사건이 있었나 뭐 그런 걸로 해서 뭐 외국으로 도망갔다 돌아와가지고 나중에는 멀쩡하게 이제 은퇴를 하는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주선을 해준 사람이 내가 했다라는 윤석열 씨가 했던 것을 보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과 비난과 뭐 별의별 거를 다 받고 그것 때문에 뉴스타파가 후원자도 끊어지고 그랬던 사건을 일으켰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 한상진 기자입니다. 네. 그때 좀 시끄러웠죠? 예, 좀 뭐 본의 아니게 예. 공개적으로 아마 가장 본인의 기자로의 커리어 중에서 가장 시끄러웠지 않았어요? 뭐 그렇죠. 예. 뭐 그 전에도 제가 쓴 기사 때문에 시끄러운 적은 있었는데 일반 대중들로부터 이렇게 뭐 거의 문매에 가까운 욕을 먹는 건 그때가 저도 뭐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또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뉴스타파는 그래서 후원자가 몇 명이나 줄었던가요? 많이 그 전후로 해서. 그 전후로 해서 많이 줄었죠. 그때 저희가 34,000명 정도 되던 후원자가 2만 명대로 빠졌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검찰 관련된 보도를 계속 이어가면서 뭐 많이들 다시 돌아오셔서 지금은 그 윤석열 씨의 인사청문회 나갔던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아니면 나간 뭐 사람이 그거는 저희가 알 나가고 수 뭐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리스트를 관리 안 하나요? 뭐 리스트는 관리를 하는데 이제 나갔던 분들이 많이 돌아오셨고요. 뭐 새롭게 이제 후원회원이 주신 나갔던 사람이 분들도 들어올 있고. 때는 반성문 쓰고 들어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런 거는 일희일비하는 그런 후원자 필요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많이들 주셨어요. 그때 이제 어쨌든 개인 번호를 알아서? 뭐 제 번호는 뭐 거의 이제 그냥 뭐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런가. 예. 그래서 뭐 그때 뭐 뉴스타파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반응을 보였던 것이 좀 부적절했던 것 같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하여튼 그냥 이러거나 저러거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대로 회복은 했나요? 윤석열 씨 인사청문회 이전의 후원회원 정도 숫자는 저희가 회복을 했죠. 지금 얼추. 예.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원래 얘기로 들어가죠. 네. 왜 우리는 전두환 얘기를 하나? 또는 거꾸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뉴스타파는 왜 다시 전두환을 파기 시작하나?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벌써 전두환의 쿠데타가 벌어진 지 41년째가 됐죠. 79년 12.12를 네. 기점으로 본다면 41년이 됐는데 4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법원에서 추징금을 수천억 되는 추징금을 내라고 판결 난 지도 벌써 지금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완납도 안 돼 있고 그것을 뭐 완납할 의지도 없고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수십 년 전에 범죄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이 되고 국민적인 뭐 도덕적 법적 모든 판단 전 다 끝났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신의 범죄 혐의를 부정하고 있고 또 그 부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부정하는 세력들이 또 다른 세력들을 또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이 반인륜 범죄를 부정하는 것이 대물림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 하나의 이 정의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한국 현대사에 가슴 아픈 역사가 굉장히 많긴 했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 전두환 씨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우리 사회가 한 발 진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몸담고 있는 뉴스타파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 뭐 이 주제를 갖고 한번 이제 얘기를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는데 사실 좀 그래요. 뭐냐면 보고 있으면 좀 이상하게 짝이 없는 현상인 거예요. 네. 한편에서는 뭐 정치적인 걸로 울고 먹을 때마다 친일 뭐 파청산 뭐 이런 거 얘기하기 신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가까운 1980년 이후에 있었던 전두환 정권에 대한 사건 규명도 제대로 지금 안 된 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는 거기에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 뜯어낸 돈을 갖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환수도 제대로 못하고 네. 형사적인 처벌은 네. 뭐 말할 것도 없군요. 네. 그럼 놔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냐? 왜 맨날 무슨 민족 정기 말하는 나라가 왜 살아있는 독재자, 살아있는 대량 학살 지시자를 놔두고 있느냐? 굉장히 보면 석연치 않은 네. 게 많은 거죠. 네? 석연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40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거죠. 하는데 네. 당장 뭐 그 준영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는 것을 존재 이유로 하는 군대가 대한민국의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네. 무차별적인 총질을 해서 수백 명이 죽은 사건입니다.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고 그렇죠. 또 그게 다른 목적도 아니고 내란을 목적으로 하고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그렇죠. 학살이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지 불과 4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 피해자분들 지금도 다 살아계시고요. 그렇죠. 뭐 유족들의 아픔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수년 전에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 광주의 이 5.18 피해자들의 한 60%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80년에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가정 다 파탄됐지 않았겠어요? 뭐 가족이 뭐 총에 맞아 죽고 뭐 그 이후에 이제 지금 그 네. 60%가 기초생활 수급자인 분들의 그 모집단이 그 100이 누굴 말한다는 거예요? 이 광주 학살의 뭐 사망자 가족, 네네. 예, 부상자 가족, 아, 예, 예. 예, 이런 분들이요. 근데 그런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뭐 반면에 광주 학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진짜 떵떵거리고 삽니다. 지금도 그렇죠.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중에 누구 하나도 뭐 재산이 환수가 됐다거나 이 광주 학살에 가해 책임을 지고 뭐 재산을 무슨 뭐 뺏겼다거나 헌납했다거나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상황인 거죠. 맞아요.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전두환 씨가 50비리 혐의로만 법원으로부터 판결받은 추징 금액이 2,205억이었는데 지금 3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지금 그 중에서 1,000억 이상을 아직도 안 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받아내야 될 책임이 검찰에 있는데 검찰은 어떤 식이냐면 사회적으로 이제 전두환 노태우와 관련된 이슈가 조금 생기면 뭐 갑자기 무슨 뭐 그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한 무슨 수사단 네, 이런 걸 네. 꾸려가지고 잠깐 뭐 활동하면서 막 퍼포먼스 좀 하고 그러다 또 시간 지나면 또 사라지고 또 언제 그랬냐 싶게 뭐 이렇게 있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냥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러면 또 이런 게 또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또 정치권의 책임은 없느냐 따져보면 또 정치권도 마찬가지. 매년 5월달만 되면 뭐 법안이 나오고 매년 5월달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뭐 기자회견하고 이러는데 또 5월달 지나가면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또. 그러다 또 1년 지나가고 또 내년 뭐 두고 보십시오. 내년 5월달 되면 또 뭐 정치인들이 또 한마디 할 겁니다. 또 그거 지나면 또 이제 그 언론도 마찬가지. 매년 뭐 5월달쯤이 되면 막 그 무슨 뭐 이런저런 보도를 막 쏟아내고 이러다가 또 그거 지나면 또 조용히 해요 또. 지금 올해 3월달 4월달부터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는 5.18 광주학살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좀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지금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이 시작돼서 3년시 안에 위원회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걸 누가 알아요? 별로 모를걸요 아마. 언론도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런 일입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 지금 수십 년째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냐. 근데 이러다가 진짜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이 피해자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뭐 진짜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 기억 속에서 많이 망각이 되면 그때는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면 또 이게 또 100년 전에 우리가 친일파 척결 못해서 그 난리를 쳤던 거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불행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두환이 정권을 잡게 된 계기가 된 게 79년에 12.12 사태고, 네. 그다음에 이제 5.18이 있고, 그다음에는 뭐 87 이렇게 지나갔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 없어서 자세한 거를 팔로우는 안 했지만 그런 면에서 지금 돌이켜서 정리를 해보면. 제일 첫 번째 이제 단추가 잘못된 것은 87년에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3인방 중에 하나인 노태우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냥 5년이 그냥 넘어간 거죠. 네. 그렇죠? 사실은 그 당시 민주화 운동의 열기가 뜨거웠고 그것에 의한 정권 교체의 기대가 컸을 때 만약에 그 열기를 업고 김영삼이나 김대중 씨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좀 달랐을 수 있는데 뭐 역사를 지금 돌이켜보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냥 5년 그냥 지나가면서 김 쫙 빼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씨가 민정당에 합류를 해가지고 그 덕에 대통령이 되면서 네. 또 그냥 후야부야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누군가가 옛날에 그 국회의원 한 분이 그 비자검사 네, 맞습니다. 그걸 갖다 예, 예. 그걸 그 사람이 폭로를 하면서 네. 덮을 수 없게 되어서 그렇죠. 그래서 얘기가 이제 커져가지고 그래서 전두환을 기소를 했죠. 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의한 벌금 얘기가 이제 네.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김영삼 정권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해에 그렇죠? 그 해에 김영삼 정권이 나가기 전에 사면을 하고 나갔죠. 네, 그렇죠. 사면을 할 때 김대중 당선자와 대통령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거기서 합의한 거죠.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은 결과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안 하려고 하다가 등 떠밀려서 정치적인 그 소위 말하는 비난이 커지니까 억지로 하고 슬쩍 덮고 이제 사면하고 넘어가기로 한 것이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만 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네. 좀 드리면, 자, 87년도 경이죠. 그 국회에서 모 정치인이 전두환 노태우의 비자금을 폭로하면서 이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검찰이 어떤 발표를 한 적이 있냐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검찰이 결론 내려요.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 사실은 그 비자금의 단서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끝날 역사였었던 그렇죠. 거였죠. 그러면 이 95년도 그래서 이제 진행됐었던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95년도 경이죠. 95년도 그렇죠. 이제 검찰 수사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던 거였고 그 전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88년도에 50 청문회라는 게 이제 진행이 됐었어요. 지금 이제 뭐 40대 후반, 50대, 60대에 계신 분들이 네. 기억을 할 텐데 50 청문회 대단했습니다 그때. 근데 50 청문회가 그럼 제대로 됐느냐 생각해 보면 제대로 될 수가 없었죠. 그렇죠. 전두환 정권이 이제 막 끝난 직후였고 또 전두환하고 같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었던 노태우가 대통령이었는데 무슨 청문회가 제대로 됐겠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알려진 거긴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정권 차원에서 5.11 위원회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청문회에 대응을 하기 위한 이 별도 조직을 꾸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이제 그 허위 문서 막 만들어내고 뭐 증거 인멸하고 이런 일을 있었다는 게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공문을 사고 있는데 그것도 그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95년도에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죠.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말씀 좀 잘못 드렸는데 94년 경인가 그 국회에서 이제 전두환 노태우의 비자금 이제 폭로가 이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95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검찰은 이미 뭐 성공한 쿠데타는 네. 처벌할 수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한번 했었고, 근데 그러면 95년도에 검찰 수사가 시작이 돼서 97년도에 끝난 대법원 판결로 끝난 이 사건이 제대로 됐느냐? 내용을 잘 보면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렸는데 사실은 그때 처벌받은 사람이 16명입니다. 16명. 예. 이 광주학살에 그러니까 내란 목적 살인 정확히 말을 하면 내란 목적 살인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16명. 그 이외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뭐냐면 50비리 이제 부정축제로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학살의 책임자로 16명이 처벌을 받는데 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는 뭐 노태우, 정호영 같은 사람들이 쭉 있죠. 박희도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쭉 있는 허화평 뭐 이런 애들이 쭉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자들이 이제 처벌을 받게 된 이 혐의를 보면 예를 들면 광주에서 집단 학살이 최초로 벌어진 건 80년 5월 21일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5월 18일, 19일경부터 이미 나오기 시작했고 80년 5월 27일 날 계엄군이 전남도청에 마지막으로 새벽에 무력 강제 진압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수십 명이 또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데 97년의 대법원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5월 27일 전남도청 강제 진압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5월 가장 규모가 큰 사망자가 발생을 한 5월 21일, 그러니까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사건, 금남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거 아무도 처벌 안 받았습니다.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기소를 못했죠. 그러니까 뭐 기소는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유가 뭐냐면 자위권 발동이었다라는 거였고 이거를 누가 발포 명령 지시를 내렸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걸로 다 빠져나갔어요. 다만 이제 5월 27일 전남도청 강제 진압은 지휘체계가 분명하게 살아 있는 거였었으니까 아예 그때는 이제 죽이라고 들어간 거니까요. 그건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처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전두환 씨도 그 당시에 이제 1심에서 사형 선고까지 받긴 했는데 5월 21일 수백 명이 사망했었던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들이 없었어요? 문제 제기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증거가 별로 없었어요. 첫째는 증거가 별로 없었고 이미 전두환 노태우를 거치면서 증거가 많이 인멸이 됐었고 두 번째는 검찰이 5월 27일에 벌어진 학살 문제만 가지고도 처벌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냥 수사를 대충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수사 기록이나 판결문을 보면 그러니까 27일 하나만 가지고 그냥 이제 밀고 나가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쿠데타가 짧게 봐도 4월 5월부터 시작됐던 쿠데타였고 길게 보면 12.12부터 시작됐던 쿠데타인데 이 쿠데타 전반에 대해서 처벌을 뭐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냥 5월 27일 그냥 전남도청 집단학살 이거 문제만 가지고 그리고 이 광주에 20개가 넘는 군부대가 주둔을 합니다. 광주에만 20개가 넘는 군부대가 주둔을 해가지고 온갖 작전을 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해를 당하는데 심지어는 뭐 길 가던 어린아이 뭐 물놀이 하던 아이들한테도 총질해서 사람 죽이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총 16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투입됐던 군인들이 얼마나 많으며 지휘권을 가지고 그 있는 16명이라 하면 전두환 이외에 주로 장성급만이고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보안사 그리고 지휘체계에 있었던 뭐 한 중령 대령급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만한 사람들 영광급까지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인데 사실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그냥 끝난 거예요. 뭐 저는 그때 당시에 검찰이 그냥 목적을 가지고 수사했다.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는데
뭐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와서 보면 그 후로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그 사이에도 계속 몰랐던 문서들이 좀 공개가 되고 있어요. 사실 그것도 사실 비현실적인데, 아니 국민들이 집단 학살을 당한 사건인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새로운 문건, 새로운 증거 자료가 발견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더 웃긴 그렇죠. 일이죠. 예. 이거를 뭐 국가기관이 갖고 있으면서 아직까지 공개 안 했었던 거. 지금도 그 과거에 이제 이게 중정이죠. 과거의 중정. 지금 이제 그 국정원인데 국정원은 과거에 자기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생산했었던 문건 공개 안 합니다. 지금도. 그거를 뭐 최근에 그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자료를 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 40년이 지나서 이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군 관련된 기록은 상당 부분 지금 안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군부대가 이동을 해서 작전을 펼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작전 일지잖아요. 그렇죠. 광주에 투입됐던 20개 넘는 부대에 작전 일지 하나도 공개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뭐 제대로 이렇게 수사가 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보면. 근데 이런 것도 아직까지도 그 당시의 사건을 알 수 있는 증거 자료도 아직도 다 공개가 안 돼 있는 사건. 여전히 미완의 사건. 발포 책임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발포 책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뭐 하다못해 광주에 있는 금남로에 있는 전일 빌딩에 헬기 사격 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재판을 지금도 해야 되는 그런 지금 나라죠, 우리나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 늦기 전에 해결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나라에 하루하루를 세끼 먹어가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뚝 띄워놓고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이렇다더라라는 얘기를 들으면 뭐야 걔네들은. 그렇죠. 그 소리 나올 만해요 이게. 그럼요. 예. 당연합니다. 예. 어떡하다 이렇게 됐는지 참 네. 생각할수록 이상한 거죠. 피해자 회복도 제대로 안 됐다면서요? 네. 사실은 저희 이제 뉴스타파가 전담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된 건데, 재작년 12월경에 저희가 이제 전담 프로젝트를 기획을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이제 어느 기자들이나 했었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피해자들을 만나러 다녔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하나 알게 된 게 하나 뭐였냐면, 지난 40년 동안 피해자들 중에 누구도 광주학살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한 적이 없어요. 네. 아마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그 작년부터 여러 차례 제가 여기저기 방송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이제 되게 궁금해해요. 그랬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데 진짜로 그래요. 한 명도. 그래서 제가 이제 피해자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형사적으로는 97년도에 이미 실형을 받아냈는데 그러면 그 16명, 굉장히 부족한 수사였지만 16명을 상대로라도 뭐 손해배상 소송이 됐던 피해보상 소송이 됐든 뭐가 됐던 소송을 진행해서 민사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될 거 아니냐, 왜 안 했냐 물어보니까 이 피해자분들이 말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 진상규명이 먼저인데 이 돈 때문에 이 본질이 희석화될까봐. 두 번째가 우리가 민사소송을 내면 분명히 이제 전두환의 잔당 세력들, 이제 그 걔들이 이제 걔 이후로도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집권했었으니까 얘들이 봐라, 광주의 피해자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저렇게 주장하는 거다. 돈 밝힌다는 얘기 들을까봐. 그 두 가지 때문에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거죠. 그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지 않았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뭐 했냐? 디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한 일이 나라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그렇죠. 이제 보상해 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이제 국가 유공자로 만들어서 국가 유공자로서의 혜택을 받게 해주는데, 아니 이걸 왜 국가가 합니까? 일본 징용 네. 피해자 보상하는 거랑 비슷하네. 그렇죠. 네. 예. 일본이 이건, 안 예. 하고 한국 정부. 이건 사실은 정부가 해야 될 일도 있긴 있죠. 근데 정부가 해야 될 일도 있는데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해자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고 정부가 정부 돈으로 국민 세금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줬으면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당연히. 전두환을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사실은 방송용은 아니지만, 아니 그렇게 해서 강구학살 가해자들 거지를 만들어야 돼. 끝날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한두 명 죽인 것도 아니고요. 집단 학살을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버젓이 이 대한민국의 지붕 아래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도 사실 비현실적인 상황인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도 50 때부터 누리고 있었던 거 지금까지 다 누리면서 이제는 어디 뭐 여기저기 방송에 나가가지고 97년도에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뭐 광주학살의 피해자들을 뭐 폭도로 막 몰고 뭐 지금도 참 뭐 입에 담기도 그렇지만 뭐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뭐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 현실인 거예요. 예. 화가 납니다. 예. 20대 국회에서도 왜 전두환 3법인가 이제 뭐 네. 내기는 냈는데 그냥 또 후지부지. 그렇죠.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전두환 3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부정축제 재산, 특히 이제 반일륜 범죄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부정축제 재산에 대해서는 대를 물려서라도, 그러니까 당사자가 죽더라도 그 후손들에게 그게 상속이 됐거나 하면 그 재산을 추후에라도 받아낼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이제 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비슷한 게 그 예. 친일파 재산 환수하는 그렇죠. 그 예, 법에 예, 준한 예.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법이 이제 제출은 됐는데 뭐 법사위 문턱이 올라가지도 못했고, 예, 그냥 다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더 늦기 전에 왜 법사위 문턱도 못 올라가는지는 좀 알아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 거대 정당 두 정당이 관심이 없고요. 뭐 지금의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두 정당 그 법을 발의했던 분이 저 천 의원이 네, 천정배 의원입니다. 예. 그 당시에 뭐 너무나 소수 정당이니까 일단 그 정당에서 발의를 했는데 뭐 별로 관심을 안 가졌고, 왜냐하면 이제 그걸 또 띄워주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국민의당이 저 호남 사람들한테 인기 얻을 수 있는 거를 갖다 내가 도와줄 이유가 뭐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활용하거나 그렇게 해석하고 뭐 계산해야 될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뺑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이제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게 그거 하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이 전두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 전두환 3법을 만드는 과정에도 이제 아주 조금 제가 참여를 좀 했었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법조인들이 항상 입에 달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공소시효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마다 이제 막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이게 무슨 그냥 일반적으로 묻지마 살인도 아니고 뭐 강도 강간도 아니고 이거는 내란 목적 살인이고 반일륜 범죄입니다. 반일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도 이제 권력과 그 정부 기구가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군이 이런 것에 공소시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공소시효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공소시효를 적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법적인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우리가. 그리고 뭐 법 바꾸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진짜 공소시효 때문에 뭐 이런 걸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건 법이 미비한 거니까 법을 바꿔야 된다. 그 작업부터 하자. 그것이 그렇게 법을 개정하고 법을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 같다.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두환 3법의 취지도 그런 것이고요. 그것도 안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구라도 뭐 정치권에서 누구라도 좀 나서서 뭐 5월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진행을 해서 뭐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내년 5월 달에는 광주 학살 40주년이 되는 때에는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광주 학살 40주년은 이미 지났어요. 41년. 예. 올해가 40년이었고요. 예.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지금 그러고 사니까 그렇지 사실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하게 짝이 없는 거죠. 전두환이 지금 아직 그 돈을 갖다 그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문제. 그것도 저는 이제 법률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이해가 안 갔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뭐 벌금을 물 때 그 사람이 집은 안 건드린다 이런 법이 없거든요. 없어요. 예. 근데 왜 전두환 집은 놔둬? 네. 그거부터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그 대목에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전두환 일가는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전재산 헌납을 약속했었어요. 처음이 1988년 11월 23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전두환 씨가 살고 있는 연희동 자택에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바로 백담사 들어가 버리는데 그때 전두환이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 집, 이 연희동 집이 굉장히 크거든요. 커요, 300평이 넘습니다. 이 집이.
연희동 집이 이제 총 두 채로 돼 있는데요. 이제 뭐 경호동까지 하면 세 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전두환 씨 워딩을 그대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우리 부부가 살고 있는 이 본체와 우리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별채 이거 그리고 콘도 회원권 하나 뭐 이런 것들 뭐 현금 얼마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거 다 내놓을 테니까 정부에서 알아서 처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백담서 써놨었어요. 근데 안 했죠. 전두환 씨 지금 연희동 그 집 계속 살고 있습니다. 2013년 9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전재국이가 그 전두환 씨 큰아들 전재국 씨가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또 합니다. 그랬죠. 저희 가족들이 돈을 다 모아서 저희 아버지의 추징금을 다 완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박근혜 씨가 좀 뭔가 좀 네. 열을 좀 내니까 이제 피하가는 거야, 그렇지? 네, 정확히 말을 하면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희 뉴스타파에서 전재국 씨의 해외 비자금을 확인해서 저희가 보도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이제 전재국 씨가 흔히 말하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놓고 거기에 이제 돈을 파킹을 해놓은 게 이제 드러나서 그게 한번 논란이 되고 나니까 검찰이 수사에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그 당시에 수사에 나서고 또 박근혜 정부도 좀 거들었고 이래서 막 이 연희동 집 압수수색을 하고 막 이제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이제 벌어지니까 이제 전재국 씨가 검찰청 앞에 나와서 다 내겠다 우리가 다 내겠다. 그러면서 자기들 재산 목록을 검찰청에 제출했었어요. 그때 자기들이 환수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제출했었던 재산 목록에 연희동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이행이 안 됐죠. 뭐 왜 이행이 안 됐냐면 전재국 씨가 이제 그때 이제 재산 헌납에 다 약속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전재국 씨 쪽에서 이제 이 어떻게 입장을 내놨냐면 우리가 내놓는다고는 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살게 해드리고 돌아가시면 내놓겠다. 예,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그 이후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런 적 없다. 그냥 적당한 시기에 우리가 환수하기로 약속했었다. 지금 전재국 씨가 거짓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은 얘기하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놓겠다고 했고 받겠다고 했으면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안 받고 있고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목록으로 내놨었던 재산 내놓겠다고 했었던 것 중에 겨우 환수된 거는 그 서울 강남 서초동에 있었던 시공사 그 전재국 씨가 운영하던 출판사 시공사라고 있죠. 그 시공사 건물하고 땅 그리고 전재국 씨가 경기도 연천에 갖고 있었던 허브빌리지라는 이제 농장 그거 정도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강남에 있는 뭐 오피스텔 같은 거 몇 개 냈다고 그러는데 이건 뭐 돈 얼마 안 되고 시공사 회사는 시공사 회사도 넘어갔죠. 소유권이 넘어갔죠. 근데 이제 뭐 제가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시공사도 명의상으로는 주인이 넘어간 걸로 돼 있는데 전두환 일가와 관련된 사람이 거기에 흔적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추적 중입니다. 저희가 그거 관련돼서는 뭐 여러 언론에서도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렇고요. 따지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두환이가 추징금으로 때려맞은 돈이 2,205억이었는데 지금 1,000억 이상이 남았잖아요. 1,000억 이상이 남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자도 쳐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원금만 2,205억인데 2013년 전재국 씨가 전재산 환납 약속을 하기 전까지 검찰이 받아낸 게 고작 500여 원이었어요. 그리고 2013년에 전재국 씨가 전재산 환납 약속을 한 다음에 뺏어서 채운 게 한 500억 정도 돼서 한 1,000억 조금 넘어가게 이제 환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1,000억 원 이상이 지금도 그 이후로도 한 6, 7년째 계속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2013년이면 박근혜가 대통령 취임하고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양반이 1980년에 이제 전두환이 자기한테 한 것에 대한 안갚음을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혹시 김기춘이 비서실장으로 들어가면서 김기춘이면 이제 박정희 시절부터 있었던 사람이고 전두환 때 다 검찰총장 법무장관 한 사람이니까 김기춘이 좀 말려가지고 누그러뜨리게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보면 전두환 씨 문제와 관련돼서 검찰 행태는 뭔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좀 있으면 막 하다가 그 이슈가 좀 사라지면 또 아무것도 안 하다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기자가 처음 돼가지고 한 2, 3년 차 정도 됐었던 2004년 그때쯤에 제가 그 당시는 이제 주간지 1호신문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 어떤 식이었냐면 검찰이
전두환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대한민국에는 1원도 남아 있는 게 없어서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게 전두환 재산 추징을 하지 못하는 이유였었어요. 검찰이 주장하는. 그런데 그 당시 1호 신문에서 서울 강남에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다 뗐습니다. 혹시라도 전두환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있을까봐. 그렇게 하다가 찾았어요. 전두환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은 물론 그게 도로여서 효용 가치는 없는데 어쨌든 오케이. 전두환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찾았어요. 한 16평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뭐 기억은 정확치 않습니다. 어쨌든 그 전까지 전두환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 한 평도 없고 재산이 1원도 없어서 우리가 환수 못 하겠다고 검찰이 그랬는데 이걸 언론이 찾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부랴부랴 검찰청에서 그때 막 기자회견도 하고 그럽니다. 아 우리가 오케이. 좀 더 알아보겠다.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검찰이 전두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도 않고 없다고 발표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검찰이 그런 식이었어요. 지금까지 전두환 씨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옛날에 한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국민을 위하는 척하고 네. 공무원은 이제 일하는 척한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대표적입니다. 네. 정치인들은 네. 국민의 전두환에 대한 그 분노를 위하는 척, 알아들은 척하고 검찰이나 이런 또 친구들은 또 뭐 일하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렇게 1,000억 넘는 지금 추징금도 안 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우야부야 계속 이제 넘어오는 와중에 전두환 일가는 지금도 계속 사업하고 있어요. 예, 이런저런 사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것도 이제 제가 처음 보도했었던 건데 2016년에는 경기도 고양시 주염역이라고 이제 있어요. 주염역이라고. 주염역. 주염역. 네. 주염역 바로 1번 출구인가 4번 출구가 나가자마자 과거에 만들다가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서 멈춘 대형 건물이 있어요. 폐허로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 그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전재국 씨가 뛰어듭니다. 2016년에. 예, 그게 부동산 사업 규모로만 한 1,000억 정도 되는 사업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연히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아는 분들께 이제 얘기를 듣고 우연히 알게 됐는데, 지 이름으로 안 해요. 전재국 씨가 다 차명동원해서. 네, 차명동원해서.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만든 법인의 지분의 상당 부분을 전재국 일가가 갖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분만 갖고 있고 이제 바지사장들 내세워서 이제 사업을 하는군요. 예. 그게 1,000억대 사업이에요. 작년에는 이제 저희가 전두환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하면서 뭘 또 확인을 했냐면 전재국 씨가 2018년경에 갑자기 무슨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합니다. 조그마한 뭐 이름도 없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그 법인이 뭐 하는 곳인지 따져보니까 프랜차이즈 고깃집이에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고깃집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근데 그것도 등기부등본 같은 걸 떼보면 전재국 씨가 하는지 전두환 씨가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 회사 지분 구조를 확인해 보니까 100% 전두환 일가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딸이 40%씩 그리고 전재국 씨 본인이 20% 해서 100%를 가족이 갖고 있는 가족 기업을 만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들한테 진짜 호소하고 싶어요. 국민들을 총으로 쏴 죽이고 수천억 추징금을 때려 맞은 사람이 1,000억 넘는 추징금을 지금 수십 년째 안 내고 있으면서 프랜차이즈 고깃집도 만들고 부동산 사업도 벌이고 무슨 허브 농장 만들어 가지고 사업도 벌이고 부동산 사업 계속 벌이고 뭐 출판 사업 하면서 책 만들어서 팔고 이 도대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나라라고 저는 할 수 없다. 이거를 뭐 어떻게 가만 놔둡니까 이게? 근데 또 놔두잖아요 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다른 나라 뭐 옛날에 이제 군사 독재를 겪었던 나라를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면에 해당되는 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못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다루지 않았던 죄를 형사 기소를 해서 그걸 처벌을 해서 그래서 전두환 씨가 적어도 죽기 전에 감옥에는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죠. 지금도 전두환 씨는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받고 있는 혐의가 사자 명예훼손인데. 근데 나는 그것부터가 불만인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전두환을 그래요 사자 명예훼손으로 지금 처벌할 일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사자 명예훼손 제가 볼 때는 참 이렇게 표현하면 고 조비오 신부께 참 죄송하지만
이런 하찮은 혐의를 가지고 지금 전두환이하고 싸우고 있는 것 자체가 불행한 거죠. 그렇죠. 이거보다 중요한 문제가 훨씬 더 많은데. 코미디랑 블랙 코미디. 예, 블랙 코미디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전두환만이 아니죠. 또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축제를 한 사람이 뭐 전두환에 그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옛날에 그 청계산, 네, 그 청계산 중에는 그 원터골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지만 저쪽 그 어디냐 과천에서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좀 다른 봉인데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어떻게 원하지 않은 어떤 계곡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오는데 집들이 으리으리한 거야. 네. 조용한데 쏙 들어와 있어가지고 하도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도 이렇게 내비게이터 찾아서 해보고 그래서 그 마침 그 부동산이 있길래 가서 물어봤어. 네. 이 집들이 뭐하는 뭡니까? 그랬더니 50대 네. 군인들이 그 말하자면 이제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땅을 지들이 불화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동네라는 거예요. 장군마을 갔다 오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그거야. 예, 과천 장군마을. 예, 예. 예. 야, 그냥 황당하더라고요 그때 보고. 그 몇 년도에 갔다 그게 오신 거예요? 2008년, 7년, 2008년, 7년. 예, 예. 지금은 그때 장군마을 그 집들이 다 없어졌죠. 아, 그래요? 거기 이제 빌라촌이 만들어졌는데 그 말씀 드리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거 혹시 아세요? 그 장군마을 그 동네는 과천이잖아요. 그러면 지역번호가 031 써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경기도니까. 네. 그 동네는 0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전두환 전화줄을 따로 떼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과천에다가 이제 자기 네. 타운을 만들었는데 그 타운은 경기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만 서울에서 선 따다가 지금도 그 동네는 0이에요. 신기하다. 재밌죠. 이게 82년도 3년도에 공사가 된 동네인데 장군마을이 총 11채를 만듭니다. 그 11채를 만들었는데 전두환이 육사 동기인 모 씨가 건설업자였던 모 씨가 거기에 이제 그 집을 11채를 만들어요. 11채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다 하나 주죠. 거기에 이제 정호용 씨도 거기 있었고 막 이래요. 글쎄 정호용 집이 예, 거기 있었던 맞아요. 예.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전두환 정권의 이제 실세였고. 네. 그래서 원래 그 동네가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 하도 거기에 이제 장군들이 모여 사니까 동네 사람들이 장군마을 그렇게 부르던 게 지금 아예 이정표 자체가 아예 장군마을 길이잖아요. 아예. 내가 지금도. 갔을 땐 그렇진 않았어. 네. 무슨 뭐라고 돼. 지금은 거기 가면 장군마을 길 이렇게 돼 그래요?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흔적이 없어지긴 했었는데 사실은 불행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호영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축제는 우리는 지금 전두환 노태우 얘기만 하지만 그 밑에 있던 그 사람들 다 똑같잖아요. 마찬가지지. 제가 정호영 씨 재산 얘기를 좀 해드리면 다들 깜짝 놀랐는데 정호영 씨는 평생 군인했던 사람이죠, 당연히. 네. 그러다가 92년도인가요? 뭐 국회의원을 한 두 번 해요. 뭐 그 당시 민자당으로 한 번 하고 그리고 무소속으로도 한 번 하고 이제 했었던 건데 뭐 이 양반이 하여튼 뭐 장관도 하죠. 내무장관, 국방장관 다 하고. 그랬었나요? 박종철 열사 사망 사건 벌어졌을 때 내무장관이잖아요. 그런가. 네. 그때 모르셨어요? 내무장관이 네. 고건 씨 아니었나? 아니에요. 박종철 열사 사망 사건 이한열인가? 하여튼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사망 사건 벌어질 때 내무장관이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요. 강민창 치안본부장과 같이 옷을 벗었어요. 네. 어쨌든 정호영 씨는 그런 사람인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호영 씨의 재산은 대략 추정컨대 한 1,000억 돼요. 부동산 재산만.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재산을 어떻게 불렸는지를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 사람의 재산 축적이 시작된 게 1984년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부동산 투기를 처음에 시작을 하냐면 경기도 양주에 다 그 군사 보호 지역일 때 이 사람이 거기에 30만 평 넘는 땅을 사요. 자기는 그 당시에 육군 참모 차장이었어요.
네. 육군 참모 차장 총장 할 때 자기가 총장이에요. 근데 이제 군사 보호 지역의 땅을 30만 평 이상을 삽니다. 그리고 2년 정도 후에 이 땅이 군사 보호 지역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언론에 어떤 보도가 나면 디즈니랜드에 버금가는 유락단지를 만든다 이런 보도가 막 나요. 그 땅 어떻게 됐겠어요? 그 땅이 92년도, 93년도 넘어가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가 이제 네. 시작이 되잖아요. 93년도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재산신고를 해요. 근데 재산신고를 했는데 그 당시 그 땅 가격을 뭐 하여튼 몇십억 신고를 해요. 네. 근데 84년 5년에 산 땅이 93년이니까 7, 8년 사이죠. 네. 그 사이에 공시지가로만 15배가 뛰었어요. 예, 그 땅이. 재산신고 내역이 공개가 된 다음에 이제 논란이 되고 나니까 이 땅을 팝니다. 어디다 이제 종교기관에다 팔아요. 네. 그 돈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에 집중적으로 이제 땅을 사기 시작하냐면 이미 80년대부터 사들이기 시작했긴 했지만 과천의 땅을 막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천 종합청사 사업이 원래는 70년대에 기획은 됐고 그래요. 땅을 파기 시작한 게 82년인데 83년 4년경부터 정호용 씨가 땅을 막 사요. 과천 정부 총합 과천에 땅을 사는데 정호용 씨 땅을 드론을 띄워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과천 종합청사 바로 뒤에 큰 도로가 고속도로인가 뭐 이런 게 도로가 하나 있고요. 바로 그 건너편 땅인데 이렇게 온폭 들어가서 굉장히 땅이 지세가 좋을 것 같은 이런 땅인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땅을 사고 과천 종합청사 지금은 이제 상가로 막 개발되어 있는 동네에다 땅을 또 막 삽니다. 그래서 과천에 두 군데다가 땅을 막 사기 시작하는데 이 땅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쪽 땅은 다 이제 판 거 같고 지금은 이제 이 정부 종합청사 길 건너편에 이제 네. 이 땅을 지금도 가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문원동인가 그래요. 네.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갖고 있는 땅이 수만 평 돼요. 거기에 이제 자기 집들이 있는데 이 사람 집을 이제 드론을 띄워서 저희가 이제 보니까 집이 세 채가 있는데 자기 자녀들이 사는 집이 큰 건물이 하나 있고 본인 가족이 이제 본인 부부가 살고 있는 건물이 또 하나 있고 관리인이 사는 동이 하나 있고 그 사이에다가는 자기 손주들을 위해서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놀이터가 일반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터 있죠? 그보다 규모가 커요. 네. 예, 그런 놀이터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뒤쪽에 있는 땅들이 이제 다 자기 땅이고 이 양반 지금도 논현동의 대로변에 도산도로 뭐 굉장히 비싼 땅이죠. 거기에 지금 건물 하나 갖고 있죠. 평이 200~300평 정도 되는 그러니까 땅 규모만 네. 그런 건물 하나 갖고 있고 용산에 저희가 확인한 것만 아파트 2채 정도 갖고 있고 선릉역 주변에 오피스텔이 뭐 4개인가 뭐 이렇게 갖고 있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본인 부부와 딸만 넷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확인한 게 딸 둘, 큰 딸과 두 번째 딸, 그 4명 소유로 돼 있는 부동산만 전국에 30건이 넘었고 뭐 사위나 이런 사람들 이름으로 돼 있는 부동산까지 확인해 보니까 60여 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략 이제 시세를 따져 보니까 대략 한 1,000억.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번 거를 자체를 욕을 할 수는 없는데 이 시작점이 육군참모총장이 군사보호지역 땅을 사가지고 시작됐던 땅 투기예요. 그렇게 시작됐던 거고 과천 종합청사의 개발 계획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과천에 땅을 사가지고 지금 같으면 감옥 갈 일입니다 이게. 정호용 씨는 그 당시에 그도 역시 이 재판에서 유죄 받았죠. 유죄받고 네. 복역하다가 사면 같이 그렇죠. 됐나요? 예, 나왔죠. 예. 이 양반이 80년 5월 광주항쟁이 벌어졌을 당시에 특전사령관입니다. 그래요. 예. 예. 광주에서 시민들을 학살한 부대가 전부 다 특전사령관 휘하의 공수부대고.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가 알기로도 그 핵심 주역이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 나중에 그 뉴스타파에서 그 일본 대사관의 네. 그거를 또 거기도 그대로 그렇게 네.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예, 예. 일본 대사관에 네. 대사관에서 일본 정부에 보낸 그 네. 케이블에도 그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올해 5월달에 일본 외무성 전두환 파일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5편 연속 그랬죠. 시리즈를 저희가 네. 보도한 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재작년에 이제 전두환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하자 하고 다방면으로 이제 취재를 벌인 거죠. 이제 저희 첫 번째 이제 취재 포인트는 뭐였냐면 광주 학살 그리고 전두환 쿠데타 가해자들의 지난 40년을 추적해 보자. 재산 축적 과정을 한번 취재해 보자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미발굴 문서들을 좀 확인해 보자.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발굴할 수 있는 문서들이 별로 없으니 해외로 눈을 한번 네. 돌려보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 가지고 있는 5.18 관련된 전두환 관련된 문서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본에 날아가서 저희 이제 뉴스타파의 전문위원께서 이제 고생을 하셨죠. 가서 이제 문서를 구하는데 79년 80년 경에 한국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이 본국에 타전한 내용, 한국의 상황을 타전한 내용들입니다. 그게 이제 문서가 이제 한 500쪽 정도 되는 문서를 저희가 1차로 번역을 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1차로 번역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올해 5월달에 공개했던 일본 외무성 파일은 1980년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딱 한 달치만 저희가 이제 입수해서 일단 그거를 1차로 공개를 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이 우리나라 기록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됐었어요. 이게 예를 들면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뭐 북한군 개입설 문제라던가,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과 미국이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전두환 세력들의 그 당시 우리 알려지지 않았었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여러 개를 보도를 했지만 충격적인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 40년이 지나도록 광주에 뭐 북한 특수군 600명이 뭐 투입이 돼가지고 무슨 뭐 폭도들이 돼가지고 폭도들하고 손을 잡고 무슨 뭐 쿠데 뭐 저기 이런 일을 벌였다 뭐 이런지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두환 세력들이.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일본도 그 당시에 북한의 움직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남한의 이 불안정한 정정에 북한이 어떻게 개입할 그렇죠. 가능성이 있느냐, 특히 북한 군부의 움직임이 어떻느냐, 이런 걸 이제 보려고 굉장히 이제 중국, 북한, 뭐 러시아 정보를 막 수집을 하는데, 거기 어떤 대목이 있냐면 이 전두환 쿠데타가 벌어지던 그 시기에 판문점에서 남북 회담이 벌어져요. 거기에 이제 일본 대사관 쪽 사람이 가서 북한에서 내려온 북한 관계자 그리고 북한의 기자들을 상대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이제 들어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어봅니다. 남한의 상황이 이런데 북한이 혹시 여기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가능성이 없냐? 그러니까 북한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모내기로 정신이 없다. 모내기로 정신이 없고 지금 우리 북한의 제1과제는 인민의 경제. 이 인민의 경제를 세우는 거여서 지금 남한에서 벌어진 일에 우리가 개입하거나 관심을 가져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남한 일은 남한의 일뿐이다. 이 얘기를 듣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대사관이 그걸 가지고 중국, 러시아 쪽 정보를 취합을 해보니까 일본 그 북한군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러 번 써놓습니다. 북한군의 움직임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특정 시기에 일본 문서를 보면 모든 문서의 첫 문장이 뭐냐면 북한군의 움직임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제일 큰 관심사가 그거였던 거죠. 그렇죠. 북한군의 움직임. 그러니까 북한군의 움직임은 없다. 그 다음 줄부터 이제 전두환 세력들은 어쨌다 저쨌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이제 전두환의 쿠데타를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렇게 보잖아요.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죠. 얘가 이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인 4월달에 중정부장 서리로 이제 취임을 하면서 본인이 군 정보, 민간 정보를 한 손에 다 쥐고요. 그리고 광주 학살을 벌이고, 그리고 국보위라는 걸 만들죠. 5월 30일 날 국보위라는 걸 만들면서 사실상 쿠데타를 완성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일본 외무성 파일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5월 16일 이전, 그러니까 광주에서 집단 학살을 벌이기 바로 전에 이미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부 세력들이 군사혁명위원회를 만들려고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지금까지 한국 역사에서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었던 건데, 그 일본 외무성 파일에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훈타,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이름이 이제 준타인데 JUNTA,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제3세계에서 벌어지는 이제 군사혁명위원회를 통칭하는 보통 명사인데요. 훈타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훈타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역사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바로 군사혁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게 훈타였죠. 이 박정희의 훈타를 그대로 뺏긴 훈타 조직을 만들어서 시국을 수습하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의 군 지휘 체계를 보면
군 최고 통수권자는 당연히 최규하 대통령이고요. 그 밑에 계엄사령관 이제 이성이 있고 정승화가 물러나고 네. 이성이를 세우잖아요. 이성 계엄사령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육군参谋차장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전두환 씨는 그 당시 3스타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국정원장입니다. 국정원장 보안사령관을 같이 하고 있는 건데 그 훈타 계획도에 보면 훈타의 의장이 전두환으로 돼 있고 계엄사령관 이성희를 부의장으로 만들어 놨어요. 얘들이. 그리고 거기에 그 훈타 위원, 혁명위원 11명의 명단을 적어놨는데 대부분이 다 뭐 정호영, 노태욱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국보위의 멤버가 그대로 되는 애들. 자, 그러면 이게 뭘 보여주냐. 광주에서 집단학살을 벌이기 이전이었던 5월 16일 이전에 최소한 이미 군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전두환 손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죠. 근데 네. 저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그거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었나?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입증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답답한 네. 노릇인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전두환 쪽 애들이, 그러니까 전두환 쪽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자기들은 그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었을 뿐이고 내가 무슨,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2017년에 쓴 자기 집 회고록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80년 5월 광주의 어느 곳에도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학살의 책임이 자기는 전혀 없고 자기는 무슨 뭐 군대를 이동시키거나 뭐 발포명 내리거나 이럴 만한 위치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80년 봄에 그 학생들 데모하고 갈 때 구호가 전두환 물러가라 했어. 그렇죠. 네, 네. 이미 알고 있는데 뭐 다 네. 전두환인 걸. 네.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도 그걸 입증을 못하고 있으니까 전두환 씨는 계속 나는 그때 계엄사령관도 아니었고 유군참모 차장도 아니고 뭐 총장도 아니고 나는 그냥 보안사령관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일 뿐이다. 근데 내가 무슨 뭐 군을 뭐 이동시키고 군 발포명 내리고 이런 위치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린 답답한 거죠. 모든 사실상 군권과 정치 권력이 전두환 손에 다 있었다는 거 우린 다 아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당연한 거니까 하늘에 별이 떠 있는데 왜 떠 있는지를 입증하라 그러면 참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결국은 5.18에 관련된 제대로 충분히 조사를 거친 백서가 아직도 우리나라가 없는 거지. 없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예. 그걸 갖다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여기저기 있는 서류와 플러스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만 해도 다 나올 텐데 네. 그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88년 광주 청문회가 있었고 95년도에 이제 검찰 수사가 이제 있었는데 두 개 다 미진했고 그렇죠. 뭐 의지도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너무나 많은 증거가 인멸이 되거나 그때 당시도 뭐 군사 독재의 후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으니까 제대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최근 들어서야 뭐 이런저런 사료들이 밝혀지고, 심지어는 광주 학살 직후에 그 전두환이가 80년 9월 달에 11대 대통령이 되잖아요. 체육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얘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바로 광주 학살 책임자들이 50 전사라는 거를 자기들이 써요. 이제 자기들의 승리 기록을 썼는데 네. 그런 기록을 썼다라는 것도 불과 2, 3년 전에 우리가 알았으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게 진작에 확인이 됐었다면 좀 더 나은 수사, 나은 조사가 이루어졌겠죠. 그러니까 철저히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거지. 안 한 거죠. 예, 못 한 예, 거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해야 예, 된다. 해야 된다. 하기 위해서는 근데 공소시효 소리 할 테니까 법부터 바꿔야 그러니까 되는 법부터 거다. 바꿔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소시효의 적용 대상인지 그럼. 아닌지부터도 한번 따져보자. 헌법 소원이라도 해서. 그러니까 저는 국회에서 이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빨리 하자. 뭐 민변을 포함한 뭐 법률 단체, 뭐 정치권 다 같이 손잡고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게 세월이 지나면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이런 거지. 뭐냐면 지금 당장 눈앞에 쌓인 산적한 과제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요. 예. 40년 전의 거를 언제 또 이거를 하고 있냐라고 생각을 갖다 사람들이 하게 되는 폐단이 생기는데 맞습니다. 바로 이런 예. 거라는 예. 거지. 예. 이렇게 되면 또 친일파 청산 못했던 얘기를 100년 후에 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역사예요. 그러니까요. 예. 참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혹시 그런 생각도 약간 드네요. 뭐냐면 이것도 약간은 계급적인 성격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는 5.18 때 죽은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좋은 대학교 다니고 부잣집 자식들이었으면 이렇게 안 끝났을 그렇죠. 텐데 네, 그렇겠죠. 많은 사람들이 네. 중소 서민들이나 아니면은 네. 가난한 분들이 많다 맞아요. 보니까 네. 이게 이렇게 묻히는 건 아닐까.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내가 어디 가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처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1980년 가을에 이제 휴학을 끝나고 네. 대학생들이 이제 학교 캠퍼스에 왔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몇 달 만에 보는 광주 출신 동기생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물어보지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근데 지금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광주에서 온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그때 데모하고 죽은 애들 다 동네 불황화에다가 깡패 들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저거를 저렇게 보는구나.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누구였는지 정확히 이름은 기억하자면 얘기를 안 하지만 백그라운드는 내가 안 해봤죠. 뭐 말하자면 광주 지역에 이제 좀 잘 사는 집안 자식이었겠지. 광주 출신인 사람마저도 자기 동네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언론의 책임도 커요. 네. 제가 작년에 전두환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이 79년부터 81년까지 신문을 다 읽어봤어요. 매일매일 어떤 보도가 나왔는지를 보면서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데 알고는 있었어요. 저도 뭐 대학 다닐 때부터 계속 이제 저도 뭐 광주 문제에 대해서 뭐 알고 있었고 저도 이제 뭐 90년대 초반에 대학에 들어가서 매년 5월이 되면 광주에 내려가서 싸우는 게 일이었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아 진짜 참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80년 5월 26일 날 전 일간지가 광주 르포기사를 씁니다. 같은 날. 네. 공교롭죠? 왜 그랬냐면 몇 년? 5월 26일. 아니 몇 년? 80년. 네. 80년 5월 26일 날. 아니 그 기사가 나온 게. 아니 80년 5월 26일자. 네. 80년 5월 26일자에 그 당시 대한민국에 신문이 몇 개 없었잖아요. 6, 7개밖에 없는데 전 일간지에 르포 기사가 똑같이 실려요. 이게 왜 그러냐면 5월 24일 날 계엄사령부에서 기자들을 모아서 광주에 데리고 내려가서 르포 기사를 쓰게 지원을 합니다. 네. 심지어는 돈도 줘요. 기자들한테 돈 주고 네. 그리고 신문도 사주고 이러면서 기사를 쓰게 해요. 그래서 똑같은 기사가 쫙 실리는데 예를 들면 조선일보 같은 데는 어떤 기사가 실리냐면 광주에 갔더니 총을 든 폭도들이 서성거리면서 시민들을 뭐 위협하고 이런 식의 얘기가 폭도 무슨 불황아 하여튼 뭐 이런 식의 그냥 무정부 상태가 된 광주의 모습을 쓰는 그런 르포가 실려요. 그 글을 썼던 사람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김대중 주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르포를 써댄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당시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합니다. 언론 보도가. 그 신문들을 그 당시는 무슨 인터넷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그 신문이 오로지 이제 광주 소식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였을 텐데 그거를 본 전 국민들이 광주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광주 시민들조차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광주의 시민들이 80년 5월 당시에 제일 먼저 시위대가 했었던 일이 방송국 불 지르는 거였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론의 책임이 크다. 그러면 수십 년이라도 시간이 지나서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이미 잘못했죠. 그 뭐 말하면 뭐 합니까? 이거 악유 대상도 아니에요. 이거는 반성해야죠.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반성하고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기사를 바로 정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정보도 해야죠. 아무도 안 하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40년 되도록 그냥 가끔씩 이렇게 뭐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언론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죠. 조선일보는요 최근까지만 해도
그 김대중 씨가 썼던 그 르포 그 신문이 들어있었던 그 5월 26일자 그 신문을 본인들 홈페이지에 보면 과거 신문 이게 PDF 파일 올려놓잖아요. 네. 올리지도 않았어요 거기다가 그 날짜만 딱 빼고. 아하. 그러다가 얼마 전엔가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누군가는 월급 받고 일 잘 하고 있네. 예. 최근에서야 그걸 이렇게 올려놨어요. 예. 그거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지금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사람들이. 뭐 부끄러운 줄 알면서 그러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거 갖고 저 뭐 씩씩거리면서 분개한다고 장땡이 아니라 사실은 5.18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우리 그런 식으로 하면 특별법 만들 일이 이제 한두 개가 아니니까 쌓이다 보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뭘 하나 제대로 정리 안 하고 나중에 보면 이제 똥차들이 주르르 밀려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한 번씩 때 되면 이제 선거에 도움되면 한 번씩 꺼내서 곶감 빼먹듯이 한 번씩 써먹고 그러는 꼴이죠. 내가 보기에는 지금 세월호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래 보입니다. 제가 볼 때도. 안타까운 일이. 네.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잘못된 습관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그러면 이거를 40년이 지난 이거를 그럼 뭐 하려면 뭐 법도 만들어야 되고 뭐 제도도 고쳐야 되고 뭐 위원회도 꾸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거 할 수 있겠냐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쉬운 것부터 하자. 쉬운 것부터. 쉬운 것부터 하자. 과거에 이미 처벌을 받은 혹은 해결이 된 것에 준용해서 할 수 있는 일. 오케이. 자, 예를 들면 우리가 95년도 검찰 수사가 되게 미진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전두환이 만들었던 이래재단을 뺐었죠. 지금 그게 이제 세종연구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전두환이가 기업들 돈을 뜯어가지고 그때 이제 재단 설립해서 사실은 이제 전두환이가 자기 퇴임 이후에 자기 이제 아지트로 만들려고 자기가 이제 그 아지트를 중심으로 이제 권력을 뒤에서 리모트 컨트롤 하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다 이제 오홍청문회 벌어지고 어쩌다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 헌납한 거죠. 어쨌든 국가에 헌납하는 과정이 자발적 헌납이 아니라 법으로 정확하게 추정한 거예요. 이게 이제 부정축제 재산으로 확인됐으니까. 자, 그 법을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만들었던 이래재단 같은 재단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과거에는 현대사회연구소라는 이름이었고요. 지금은 미래한국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재단이 공익재단으로 돼 있는데 이 재단의 재산이 지금 500억이 넘어요. 이게 뭐냐면 82년도인가에 이 재단이 만들어지는데 그 당시에 전두환이가 다 확인된 거예요. 대기업에서 이래재단 만들듯이 똑같이 돈을 뜯어서 그 당시에 뭐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뜯어요. 그래서 돈을 낸 사람들을 그 현대사회연구소 이사진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연구소의 초대 이사진 명단을 보면 되게 재밌는 사람들이 많은데 김앤장의 김영무, 쌍용의 김석원, 현대건설의 이명박, 이런 사람들이 현대사회연구소의 초대 이사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쭉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돈을 낸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현대사회연구소라는 곳에서 뭘 하냐면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모토를 만들고 전두환 정권의 이제 모토였죠. 그리고 그 현대사회연구소에서 입안을 해서 사회정화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언론 통폐합도 하고 언론인 숙청도 하고 이제 이런 짓들을 막 합니다. 거기서 이제 뭐 사회 부정부패 일소 뭐 이러면서 그런 짓들을 다 하는 이제 이데올로그 집단으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재단이 수십 년 지금 거의 40년 지난 지금 미래한국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 재단을 지금 누가 이사장을 맡고 있냐면 허화평 씨가 맡고 있어요.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허화평 씨는 50의 설계자 이렇게 불렸던 분이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중령.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일으킬 당시에 허화평이는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리고 사실상의 50 정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모든 이제 브레인 역할을 했죠. 그 자가 지금 그 미래한국재단이라는 곳에 이사장을 맡고 있으면서 사실상 개인 사유재산처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래재단 해결했었던 거에 준용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바로 해결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혹시 여기서 잠깐 저 삑사리 비슷하게 넣으면 그 방송인으로 유명한 정관용 씨 있잖아요. 사회자분은 정관용 씨가 바로 그 현대사회연구소 노조위원장 출신이야. 그 얘기 잠깐 드릴까요? 그것도 되게 재밌는데
87년에 이제 그 전두환 정권이 마지막 해가 되면서 이제 전 국민적인 네. 분노가 이렇게 6월 항쟁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거기도 데모했겠지. 그때 이제 현대사회연구소가 이제 내부 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참 이 아이러니인데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에 정치 사회학 관련돼서 그럴듯할 만한 연구소가 없을 때였는데 정권에서 돈을 대는 연구소다 보니까 진짜 좋은 연구자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변 단체인데 월급이 좋은 거죠. 예, 월급도 좋고 뭐 연구 뭐 환경이 되게 잘 돼 있으니까 좋은 학자들이 막 모여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그 당시에 연구실장이 누구였냐면 한상진 교수예요. 서울대 한상진 교수가 그때 연구실장. 그리고 그 예전에 한국은행장 지냈던 전철환 그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거기에 연구 뭐 저기 무슨 실장 정말? 그럼요. 그 연구소에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뭐 지금 보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거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소장파 연구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정관용 선생인데 이분이 앞장서서 노조를 만든 거예요. 현대사연구소 노조를 만들었다가 다 잘리죠.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어서 싸우는데 이제 노조를 만들어서 싸울 때 노조에 좀 밀리니까 노태우 정권이 누굴 내려보내냐면 허화평이를 내려보내. 그러니까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허화평이가 내려가면서 두 사람이 허화평을 이사장으로 추천했다 이런 보도가 한겨레 신문에 나요. 그 두 사람이 노태우 정호영입니다. 그때 정호영이는 국회의원이었고 노태우는 대통령이었고 네. 이 정호영과 노태우가 이제 허화평이를 거기 이사장으로 내려보내고 허화평이가 딱 오자마자 몇 달 안에 파업을 하고 이제 그 여의도 길에서 천막을 치고 파업하던 사람들 전 직원을 다 해고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작년에 그때 이제 정관용 노조위원장 밑에서 사무국장을 맡았던 분이 지금도 이제 노동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학자 겸 기자였는데 그러니까 현대사연구소에서 만드는 이제 잡지가 있었어요. 2000년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의 기자였던 분인데 원래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현대사연구소에서 노조 활동을 하다가 잘린 게 2년이 돼서 평생 노동운동을 하게 자기 인생이 바꾸는 거죠. 이제 그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많이 울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잘릴 때 얘기를 하는데 전 직원이 나가서 길거리에서 이제 투쟁을 하는 거죠. 한겨울에. 한겨울에 싸움을 하는데 허화평이 이제 최후 통첩을 보낸 거예요. 몇 월 며칠까지 복귀하면 살려준다. 복귀하지 않으면 다 자르겠다. 자기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대요. 어떻게 할 거냐. 야, 우리도 이제 가정이 있고 생계가 있고 그때 이제 다 30대 초중반 이랬으니까 어떡하냐. 했는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싸우자. 우리가 아니 부당한 짓은 쟤들이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굴복하고 들어가면 우리는 나중에 시간 지나서 후회한다. 잘리자 그럼. 그래서 이제 복귀 안 했대요. 다 잘렸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 잘린 분들이 지금도 뭐 그 이후에 이제 다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지금도 그분들이 모임을 하면서 청계산에서 등산을 하고 그런다고. 사실 되게 불행하면서도 우픈.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게 뭐 시청자들이 듣기에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뭐냐면 일본 학자라고 쳐요. 일본에서 뭐 한국 사람들이 뭐 이렇쿵 저렇쿵 과거 청산 뭐 일본의 뭐 사과 뭐 운운해 가면서 뭐 얘기할 때 뭐 징용 뭐 배상 뭐 야, 니들끼리 죽여놓은 사람도 니들 손으로 대놓고 죽인 놈도 좀 가만히 놔두고 있는 주제에 뭘 우리 보고서는 우리는 딴 나라 사람이야. 네, 그렇죠. 그 소리 할 만하지 않나? 네, 맞아요. 저도 같은 생각. 그냥 뭐 참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 그 갑갑할 때가 많죠. 네,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게 뭐 이러고 저러고 지나간 후일담 얘기를 하자는 포인트가 아니라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는 문제가 단순하게 그 피해자들의 뭐 신원 또는 뭐 억울함 뭐 그런 이슈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 한국 사회가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역사적인 진실규명 하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안 하고도 넘어가고 있는 이 사태가 너무 갑갑하다 뭐 이런 뜻에서 한번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다고 말할 자격이 우리한테는 없다고. 그래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시간이 금방 갔네. 뉴스타파가 그렇지 않아도 뭐 네. 5월 달까지 뭐 작년 그러니까 올해 5월에 네. 뭐 2부 하더니 그 이후에 뭘 하는 게 없어요? 저희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 저희가 이제 작년 5월 달에 전두환과 잔당들이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이 전두환 세력들의 지난 40년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했고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두환 프로젝트 시즌 1을 저희가 이제 15편 연속 시리즈를 이제 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5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외무성 문서를 입수한 걸 이제 번역을 해서 그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는 저희가 이제 시즌 2를 했고 지금 이제 시즌 3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12.6 맞춰서 이제 오늘이죠. 네. 오늘 12.6 맞춰서 이제 해보자 이렇게 이제 네.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뭐 이 진행하던 게 이제 좀 늦어져서 네. 올해 12 정도부터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내년 5월 달까지 또 할 거고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5월 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래요. 언제든지 준비되면 언제든지 내놓고 할 생각이고 하여튼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